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인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인구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홍수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저 경남 산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저 큰 피해를 이제 많이 입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시고 했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뉴스를 통해서 그런 화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게 그 피해를 입은 저 지역이 뭐 산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복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요즘에 많이 듭니다. 왜? 일단은 그 동네가 원래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던 지역이고 고령화가 심하게 진행됐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정말 복구를 누가 하지?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실제로 그분들 뭐 몇 가구 안 되는 이분들이 사시던 그 마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 계곡 저 위쪽까지 이렇게 있었던 지역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이번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과연 이제 복구를 할 수 있을까? 누가? 어떤 돈으로? 라는 생각을 이제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등등과 관련된 고민을 하다가 다른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사실 저는 취미가 좀 독특해가지고 종종 엉뚱한 걸 찾아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자주 들으는 곳 중에 하나가 OECD 홈페이지예요. OECD라고 그러면 이제 그 잘 사는 뭐 선진국 클럽 이렇게 보시는 이해하시는 분도 많은데 맞죠. 그런데 이 OECD라는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약간 연구기관, 뭐 약간이 아니고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통계 이런 거를 토대로 그다음에 각 회원국들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것들을 펴내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 번 내고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되고 그다음에 통일된 주제 하에서 각국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약간은 어렵지만 그래도 국제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통계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는 그러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결코 한 사람이 다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고서가 매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본다는 거는 무리고요. 어떤 게 쭉 나와 있나. 그다음에 재밌는 게 좀 눈에 띄면 요약, 목차 정도를 훑어보는데 올해 5월 달인가 나왔던 보고서가 눈에 띄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표지입니다. 표지가 멋있죠. 근데 되게 홍수가 나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 그러한 이제 모습인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Shrinking Smartly and Sustainably. 무슨 말인가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축소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보고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 OECD 회원국 많은 회원국들 그중에 뭐 상당수는 유럽이죠. 그러니까 유럽을 포함한 많은 지역의 루럴, 우리 흔히 말하는 지방, 시골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화,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OECD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막어, 이 추세를 돌려놔야 돼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보고서를 낸 거죠. 그러니까 슈링킹, 축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 과정이 현명하고 지속 가능하게 즉 단계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이제 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고서에 보면은 유럽이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원래부터도 남유럽 그러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뭐 그리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농촌 인구, 지방 인구들이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이슈들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유럽 전체적으로 지금 퍼져 나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이제 유럽 국가들의 이제 고민인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유럽 그러면 우리가 유럽에 여행을 가면 주로 도시들을 다니게 됩니다. 뭐 수도부터 꽤 큰 도시들을 다니게 되다 보면 유럽은 도시들이 많아. 뭐 크고 작은 도시들이 많어라고 보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만한 꽤 규모가 있는 도시들이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빨간색으로 분홍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의외로 적죠. 여기 프랑스 같은 경우 볼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면 대도시라고 말할 만한 그런 지역, densely populated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딱 한 곳입니다. 파리예요, 파리.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리라는 휘황찬란한 성과 나머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들이 이런 식으로 딱 드러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옆 나라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분산되어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대도시도 많고 그 다음에 짙은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중소도시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눈에 띄어야 되는 거는 뭐냐? 전체적으로 유럽이라는 동네는 인구가 비교적 적은 농촌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점인 거죠. 즉 EU라는 EU 회원국만 놓고 보면은 농촌 지역이 EU 회원국 전체 면적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30%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점점 이 지역에 사는 인구들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EU 유럽 연합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들은 이제 한 800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8.3% 정도가 이제 감소했다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고요. 대신 도시 인구,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는 1,000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한 6% 정도가 늘어난 거죠. 대도시는 인구가 점점 늘고, 그 다음에 중소도시나 특히 농촌 지역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유럽 전체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유럽 연합 전체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압도적인 대규모 대도시, 그 다음에 중소도시, 그 다음에 농촌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한꺼번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인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변하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오히려 대도시는 증가하지만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13% 정도가 이제 감소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인구 전망 앞으로 2023년부터 2100년까지를 놓고 보면 뭐 당연히 농촌 지역은 대폭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GDP 1인당 GDP 같은 경우도 2021년 EU 이제 평균과 이제 대비해서 보면은 어쨌든 대도시 지역은 더 위쪽에, 농촌 지역은 더 아래쪽에 있는 그런 경향들을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대부분의 모든 지역에서 봤을 때 농촌 지역은 뭐 교육 수준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하는 상황에서 다 불리하다라는 점들은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촌뿐만 아니고 유럽이라고 하는 우리가 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 겪는 상황은 똑같다. 인구 감소, 고령화, 소득 감소 이런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한 영향은 당연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인구가 감소하면 공동체가 붕괴를 합니다. 그 공동체라는 게 단순히 우리 뭐 옆에 잘해봅시다 이런 게 아니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자체의 기반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공해야 될 공공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 지역들이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각 지역에 뭐 면사무소, 읍사무소, 그다음에 뭐 보건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지금 유지가 되면서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우체국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가동이 되고 있고요. 뭐 하나로마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든 뭔가 내가 생필품을 공급받는데도 큰 어려움이 뭐 과거보다는 컸습니다만 그래도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소규모 이제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원래 인구 뭐 한 3,000명 뭐 이렇게 되는 조그마한 지역들이 많은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이제 급속도로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이제 붕괴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가 열악해지고 그다음에 그런 열악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추가적인 비용을 더 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 떠나서 대도시로 몰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대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몰리니까 주택 문제, 뭐 그다음에 렌트, 임대료 상승, 뭐 과밀에 따른 혼잡 비용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농업 기반이 핵심인데 그 농업 기반 자체가 이제 붕괴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이 초래되고 여기에 따른 혼란 상황들이 정치적인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것이 뭐 당연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OECD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보고서에서는 좌우간 최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유지를 하면서 이러한 지역들 인구가 축소되는 지역들의 연결성을 강화를 해서 서로가 접근성을 강화를 하면서 어떻게든 잘 견딜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와 이제 교육과 관련돼 있는 이 기능들은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은 맞는 말인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지라는 생각.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유럽이 먼저 보여주고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럽 전체로 놓고 보면은 형편이 좋은 나라도 있고 좋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만 제일 인구가 특정 지역에서 급속하게 감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지역이죠.
근데 스페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드리드라는 내륙에 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있죠. 그리고 해안 지역에 몇몇 이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페인은 우리가 스페인 이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최근에 사진들을 많이 보는 거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텅 빈 거리, 낡은 집들, 아무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SF적인 그런 느낌을 보는 사진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유럽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곱킬로미터당 가로 세로 1km당 평균으로 따지면은 스페인 같은 경우는 82명입니다. 82명이라는 소리죠. EU 평균은 177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평균보다 한 절반 정도 되는 인구 밀도를 가진 나라가 스페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한 230명 정도니까 상당히 높은 편인 거죠. 스페인의 인구는 1970년대 독재 체제가 이제 붕괴된 이후에 한 50년에 걸쳐 가지고 한 3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에 한 3,400만 명 정도였다가 지금은 4,960만 명, 우리나라랑 비슷한 정도 인구로 컸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초록색이 짙을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화면에 보시면 인구가 이 초록색이 많은 지역들, 마드리드 북쪽 지역,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따지면은 이제 중북부 지역이 상당히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들을 가리켜서 텅 빈 스페인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고유 명사가 있을 정도로 많이 가는 거죠. 지금 요 화면에 보시면 더 잘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요 지역 같은 경우가 인구가 지금 가장 많이 감소하는 듬성듬성해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는 마드리드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위쪽 지역은 광범위한 지역이 인구가 텅텅 비는 이제 이런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20년 동안 스페인 전체에서 봤을 때 20년 전에는 그래도 인구 한 1,000명 정도 되고 있던 조그마한 읍면동이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서는 인구가 9% 정도 이제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텅 빈 스페인이라고 표시하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인구 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가지고 제곱킬로미터당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없는 그러한 동네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스페인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텅 빈 스페인이라고 부를 만한 인구 희박 지역, 인구가 계속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이 스페인 전체 면적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국토 면적의 한 절반 정도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 국토 면적 전체의 한 절반 가까운 지역에는 스페인 전체 인구의 5%밖에 거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만 사람들이 몰리고 인구가 없는 지역은 점점 더 사람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국토의 절반에는 전체 인구의 5%가 거주하는 어떻게 보면 극심한 불균형을 지금 스페인이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전체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한 40% 절반 가까이는 수년 내로 더 급격한 인구 감소에 이제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고민은 뭐냐? 이런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다 농업 지역이죠. 그러니까 스페인은 뜨거운 태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럽 전체에서도 봤을 때 농업 생산성이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지역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던 스페인이 최근 들어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잦아져요. 왜 수입을 하느냐라고 보면 더 이상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폐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 기반이 붕괴가 되는,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돈이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수입 농산물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은 당연히 스페인산보다도 더 쌉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 경제에서 꽤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과 관련되는 기반이 무너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탈출을 하게 되고 지방이 더 빨리 붕괴할 것 같다라는 이제 악순환을 지금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마드리드라든지 바르셀로나 같은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구가 점점 증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더더군다나 관광객들까지 이제 몰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내부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관광객들이 대도시에 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 이러한 관광객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비즈니스 기회를 노린 국내외 자본들이 다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투하가 되면서 이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대도시에 투입된 돈은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투입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순환 구조가 이미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것이 스페인 정부의 분석입니다. 이것은 뭐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하게 우리도 겪고 있는 일인 거죠. 당연히 지방 소도시들은 인구 감소에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처럼 지방 살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뭐 펀드도 조성하고 활동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저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만 백약이 무효다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스페인 지방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모든 지자체를 살릴 수 없다. 살릴 수 있는 돈만 살려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거점이 되고 주변 지역에서 그동안에 그 중심 동네 역할을 좀 해왔고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 그 인접 지역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현재 어느 정도의 여력이 있는 지역들의 지원을 집중해서 이 지역을 살리지 않으면 몽땅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전략의 변화, 선별과 집중 이러한 개념들이 지금 이야기들이 종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만한 지역들, 살릴 만한 지역들의 기반 시설을 유지하고 공공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줘야만 전체를 떠받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성을 논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타 이런 거 해보면은 당연히 수도권 지역, 대도시 지역에만 가능하고 나머지 지역은 뭘 해도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인데 스페인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느냐라고 보면 참 이게 사람들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드리드로 몰리는 수도로 몰리는 이 돈과 사람들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지역에서 있는 지역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과제인 거죠. 그래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뭐냐? 스페인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모든 도로나 교통망들이 마드리드로 대도시로 향하는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주변 지역을 횡으로 연결하는 이 교통망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접 지역 간의 연결성을 강화를 해서 하나의 어떤 볼륨을 키우면서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가 부울경, 부산, 울산, 뭐 경남 이 지역을 연결하는 뭐 광역철도망 광역교통망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청주, 세종, 뭐 대전 이렇게 이어지는 이 지역을 연결하는 하나의 통합교통망을 통해 가지고 수도권만큼의 서로가 교류가 이루어지고 볼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페인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보면 볼수록 우리랑 비슷해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스페인 내부적으로는 꽤나 급진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한다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느냐? 마드리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 정부 부처를 인구 희박 지역, 지방으로 분산 배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이미 다 해봤죠. 세종시를 비롯한 혁신도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스페인의 공공부문,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연령대를 쭉 비교를 해보니까 최근 향후 한 10년 사이에 100만 명 이상이 퇴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퇴직을 하는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이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마드리드에 배치를 하지 말고 지방에다 배치를 하자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점점 옮겨가는 이런 작업들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드리드에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어느 정도로 마드리드에 집중이 돼 있나라고 보니까 국제연구기관 같은 경우 통계가 있더라고요. 마드리드의 전체 스페인 연구기관 중에 한 40%가 몰려 있고요. 바르셀로나에 한 20%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은 그나마 스페인은 우리보다는 상황이 좀 낫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든 대도시에 너무 몰린다라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러면 가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거죠.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도 지방에 가면 지방에서 기업을 세우면 여러 가지 세금도 깎아주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 비용도 이제 낮춰주고 하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해보니까 세금 좀 깎아준다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스페인 지역 같은 경우는 원체 해가 좋잖아요. 태양이 좋은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지어서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이터 센터와 결합을 시키자. 그러니까 다 사람 생각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호남, 특히나 그중에서도 전남 지역에 지금 태양광 발전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섰는데 이 송전선로가 없어서 수도권을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AI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사용해서 뭔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스페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페인은 우리보다 상황이 좋죠. 왜? 이미 그 지역엔 사람이 안 살아요. 땅도 훨씬 넓습니다. 땅값도 저렴해요. 태양광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썩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럼 왜 잘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보면 스페인의 농촌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 태양광 발전소들이 들어서고 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움직이기 위한 나르기 위한 송전선로가 자기 동네에 들어서는 걸 반대한다. 똑같아요.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와 고민이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이 스페인 쪽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스페인에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생겼지만 이거 다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 있는 대자본들이 들어와서 만들었고 전부 다 이익이 나면 다 대도시로 송금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이 지역에서 돈 번 수익을 내면 그중에 20%는 이 지역에다가 의무적으로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상황이 참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스페인뿐만 아니고 스페인이 좀 심하다 뿐이지 뭐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뭐 이를테면 핀란드 같은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핀란드 같은 경우도 걱정이 많아지는 게 뭐냐면은 핀란드는 원래 인구가 많지 않죠. 특히나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핀란드는 러시아와 긴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한 1800km 정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이 국경 접하고 있는 이 지역의 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도 이 러시아와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미 공공 서비스가 붕괴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종종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보건소도 있고 더 밑에는 보건지소라고도 있죠. 가면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간호사분들은 계시죠. 그런데 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것을 유지할 상황이 안 돼서 일주일에 한 번 요일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수요일, 이 동네는 목요일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나마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정도 인구가 줄어서 라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뭐 종합을 해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술집을 제외한 이제 뭐 모든 비즈니스는 다 문 닫았다. 우리 동네에서 가게라고는 술집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 다음에 모든 슈퍼마켓이 다 문을 닫아서 아주 간단한 슈퍼마켓 뭐 물건을 사려고 해도 최하 40km 이상 운전을 해서 가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젊어. 내가 운전할 수 있어. 그러면 갔다 올 수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운전하기도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사느냐? 현재로 보면은 이런 순회 상인,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 이런 지역에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도 보면 강원이나 경북이나 인구가 별로 없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자파상, 이런 이제 분들이 온갖 물건들을 싣고 다니면서 장날처럼 지역에 가서 판매도 하고 뭐 부탁을 받으면 다음 날에도 물건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죠. 똑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농산물 같은 경우도 이러한 순회 상인들이 그동안에 공급을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 이 순회 상인들도 나이가 많아지시는 거예요. 75살, 80살 이렇게 가까이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죠. 특히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 보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나라인데 선생님들도 이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있는데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원격 학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선생님이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 원격으로라도 1대1로 지도를 좀 해주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택시로 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버스를 굴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를 계약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아침에 바로 학교까지 데리고 오고 끝나면 방과 후 활동까지 다 끝나면 다시 택시로 집으로 보내주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방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곳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어떻든 핀란드도 이러한 복지사회지만 사람들은 지방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점 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것처럼 뭐 1유로 주택, 그러니까 빈집을 1유로만 내면은 내가 그냥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리노베이션 비용도 지원해주고 등등을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만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은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빵집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먼 지역까지 바게트 하나 사려고 20km씩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기름값이 없는 그런 가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도 안 되고 더 도시로 몰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유럽 여러 나라의 고민입니다. 어떻든 뭐 전 세계가 비슷한 모습으로 선진국들은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도 인구를 늘리겠다, 어떻게든 사람을 끌어와서 이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도 해볼 만큼 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행정수도 건설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혁신도시도 만들고, 정말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지난 50년 동안 제1관되게 이러한 정책들을 전개를 해왔습니다. 어떨 때는 좀 강하게, 어떨 때는 좀 약하게. 하지만 해왔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보고서대로 이제는 축소라는 것을, 슈링킹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타임이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도시라는 곳은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모두가 겪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다라는 생각도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유럽 그리고 선진국 여러 나라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고민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면서 서로가 다시 머리를 맞대면 또 다른 대안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